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요일은 칼럼 기고되는 날입니다. 커뮤니티 오셔서 여기 간략하게 보기, 이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여기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링크를 올려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주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2017년에도 비슷한 매도 리포트가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 상황 같은 경우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으니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저희가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제1월급 통장 8기 회원 모집 시작하는 거 올려드렸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 이 지금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유를 과거에 차지했었는데 경제적 자유를 저희와 함께 누리실 분들 여기 상담 문의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1.0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0.89% 하락했다. 최근에 미증시는 굉장히 걱정할 거 없고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상승 후에 사상최고가 돌파 후에 좀 휴식 구간 정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선을 유지해 주어서 위쪽으로 가면은 사상최고가 다시 돌파하는 거고 쉬었다가도 된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건 좀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우나스닥 살짝 쉬었습니다. 쉬는 정도로 나왔지 급락까지는 아닙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라고 전일 말씀드렸고 7월까지는 FOMC 열릴 때까지 어떻게 됐다? 경제 지표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지표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위원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연준의 수뇌부인 제롬 파월이나 클라리다 부의장이나 이런 수뇌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도입파적인 입장으로 내년에 시행하면 된다, 내년 초에 시행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올해 말에 11월이든 12월이든 올해 말에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적극적인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원들의 의견이 뒷받침되려면은 8월 경제지표, 9월 경제지표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개선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8월 경제지표는 어떻다? 주춤했다. 7월까지 좋았는데 8월에는 주춤한다. 이 이유가 이제 7월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세 영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좀 주춤했던 지표들이 9월에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7월 경제지표 좋았던 부분에 대한 주장이 약간은 힘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8월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9월 지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월 지표가 계속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말에도 테이퍼링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중요한 점이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을 한다. 과거에 2012년에 그 벤버냉키가 했을 때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금리를 조절하고 테이퍼링 대신 그냥 알아서 자산 매입이나 이런 부분 조절을 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기존에 있던 얘기를 이제 금융시장에 스포츠계에 있던 얘기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을 때 언제입니까? 올해 초에 국채 금리가 올랐을 때 1.7% 이상으로 전기차가 올라왔을 때 이거 테이퍼링 시행되는 거 아니냐, YCC나 이런 이제 무언가 이제 긴축 정책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당겨질 수 있다. 2022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입니다. 이 14,000포인트 위쪽에서 14,000 거의 200 부근에서부터 해서 12,400을 이탈하죠. 그러면은 거의 한 1,700, 800포인트가 내려가는 겁니다. 1,700에서 1,800 사이. 요렇게가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다시 보면은 한 차례 더 하락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첫 번째는 1,700, 800포인트 내려왔고 두 번째는 이제 1000포인트 좀 넘게 하락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0포인트 정도는 좀 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00, 200포인트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정작 테이퍼링이 이렇게 충격을 두 번이나 흡수했다라고 하면은 정작 테이퍼링이 발효되면은 살짝 흔들릴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오고 한 1, 2주 정도 흔들림 정도 나오고 눈치 보기 하다가 오히려 제로 노출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미리 흡수하지 않았다. 그럼 한 번의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이나 충격을 흡수했다. 생각보다 이거는 기존에 알려졌던 부분이고 충격 흡수했으니 제로 노출로 해서 넘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겁먹고 있는 지금 시장이 심리가 좀 안 좋아져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겁먹고 있는 것보다는 충격이 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왜 오늘 이렇게 밀렸느냐? 코스피가 1.93% 밀렸고 코스닥이 3%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93, 2.93이니까 뭐 2%, 3%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테이퍼링 때문이냐? 뭐 영향은 일부 있죠. 심리적으로 영향은 있죠. 근데 오늘 시장 시초가 뭐 하락으로 출발을 했죠. 소폭 약세권으로 출발했지만 오전에 그냥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은 개파락 부분으로 갭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 전일처럼 3150 회복 시도가 나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렸나요? 라고 하면은 오늘은 뭐 핑계거리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동안 약세 구간이라서 심리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제 수급이 좋을 수는 없겠죠. 이 상황에서 북한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대북 리스크.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데 이게 뭐 핵실험을 했다거나 ICBM 그러니까 미국까지 도달할 정도의 뭐 장거리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쪽을 테스트하고 실험한 게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일본이랑 뭐 주변 국가에 통보했다라는 정도예요. 우리가 미사일 테스트랑 실험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했다라는 정도로 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이 한미연합훈련하는 구간이죠. 매년 광복절 주기로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규모를 최근에 북한이랑 연락망도 연결되고 하면서 통신망도 연결되고 하면서 뭐 열흘 정도는 끊겨 있지만 지금 한미연합훈련은 축소해서 한다라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축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나요? 북한도 항상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대응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 전투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모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 연합 훈련할 때 북한도 훈련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응 훈련을 하는데 이 대응 훈련하면서 북한이 이제 휴전선 쪽으로 이제 점점 붙어오면서 점진적으로 휴전선 붙고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매년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규모도 축소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쪽에 미군이 철수한 후 탈레반 정권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 좀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잡아서 뭐 이제 뭐 테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잘 안정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아프간 쪽에서 나오다 보니 북한 관련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더 위축을 시킨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뭐다 휴전 중이다. 이름도 휴전선이잖아요. 휴전 중이다. 휴전이라는 거는 전쟁 중에 잠깐 쉬는 개념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것 때문에 항상 최소 15%에서 20% 정도 최소로 잡아도 그 정도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머징이라서 그런 거 이런 뭐 북한 관련 지금 전쟁 국가인 거 여러 가지 뭐 통합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뭐 부각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휴식을 취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3150 이렇게 살짝 회복했는데 이거 회복된 거 아니다. 조금 더 한 차례 더 올라가줘야 된다. 왜냐? 휴식을 만들 때 시장이 휴식을 만드는 구간이 조금만 내려가도 3150 다시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3150 숫자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차례 한 1, 2%, 2% 정도는 더 올라와 줘야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해도 3150 흔들기만 나오지 이 구간을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루 더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구간은 3150이 회복될 때까지는 3150 위쪽에 있어야지 이제 중립 구간이고
그리고 3250 위쪽으로 올라가야 상승 구간, 3150 아래는 뭐다? 약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지금 안 좋아져서 오늘 더 밀린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어떻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20포인트 위쪽에 있으면 강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뭐 그전부터 뭐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1020포인트 이렇게 이탈한 후에 하루 만에 회복 시도는 했는데 회복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파락 후에 오늘 코스닥은 뭐 플러스 반전까지 나왔었습니다. 10시 전에 플러스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북한 관련 이슈 나오면서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 나오면은 코스닥이 원래 더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 가까이 하락이 발생했다. 플러스 전환 됐다가 다시 한번 뭐 밀려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뭐 회복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들이 거의 뭐 상한가, 준상한가에 들어가고 남북 경협주들은 뭐 10% 이상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발사한다고 통보해놓고 뭐 기후 때문에 발사 안 했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모의 훈련만 한 거예요. 실제로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서 마무리된다라면 좀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자, 미국 국무부의 대북 특별 대표죠. 성킴 대표가 이제 21일 날 한국 방한 일정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 방한 일정을 생각해서 북한도 도발하는 부분은 좀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통신망 연락된 거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 정권 말기랑 그 미국의 트럼프에서 이제 그 대통령 변경된 거랑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하고 북한도 지금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다가는 뭐 손 벌렸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재를 조금 풀어달라라고 뭐 대화 정도는 해볼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시장을 이제 억눌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영향력이 이렇게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상승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뭐 자연스럽게 전일 이제 지수권 내에서 뭐 휴식을 취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휴식을 취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지켜주는 코스피랑 코스닥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뭐 10만 원 지켜주면서 한 차례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살짝 쉬고 뭐 만약에 내일까지 이틀 정도 쉬어도 10만 원 흔들기 정도지 10만 원 흔들기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살짝 쉬더라도 올라왔다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지 휴식을 만들 수 있으니 여기 딱 걸쳐 놓는 거는 회복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올라와 줘야 된다. 회복되고 올라와 주는 지수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 주비부터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안 좋았고, 오늘 이슈로 치면은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습니다. 19일인데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AI 데이의 기술 소개보다는 원래 목적은 채용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은 테슬라가 뭔가를 하면은 기대를 하죠. 그래서 뭐 첨보라던가 이런 뭐 소재 관련주들, 뭐 캠트로스 뭐 이런 종목들 좀 움직임이 좀 나왔고 여기에 뭐 3기 같은 뭐 기술적으로 훌륭한 종목, 뭐 영화테크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I 데이이기 때문에 이런 작년에 배터리 데이는 사실 뚜껑 열어보니 별거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실망감에 테슬라 주가는 별로 안 좋았었죠. 그래서 AI 데이도 큰 기대감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AI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이미지 센서 아니면 뭐 플라잉카 이런 쪽에 언급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감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금일 시장이 밀려서 관련주들은 다 하락을 했는데 뭐 일론 머스크의 이제 인터뷰나 이런 발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지실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 이미지 센서, 플라잉카 뭐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로봇 관련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SM랩에서 이 SM랩이라는 곳이 유니스트 쪽에서 만든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니스트에서 이제 그동안 마의벽이라고 불렸던 94%
이 전기차 배터리가 비싸서 전기차가 비싸다. 그 중에 배터리에 들어간 소재 중에 이제 양극재 이제 코발트가 비싸서 코발트를 낮추고 이제 니켈을 올리는 니켈 함량을 높이는 이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그래서 80% 이상 넘어가면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니켈 쪽에서도 마의벽이라고 불리는 게 94% 이상 니켈을 함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98%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더 테스트가 필요한데 일단은 양극재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SM랩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랑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뭐 개장 초부터 좋았는데 뭐 장 밀리면서 같이 조금 밀려서 상승폭을 많이 내줬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 금융 플랫폼 성장성.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쪽에 수급이 아직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9만 원까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2,000원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최근에 전일도 크래프톤 인도에서 이제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 다운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상장 첫날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부분까지 올랐다. 40만 원 초반 가면은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벌써 뭐 20% 이상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 인도에 대한 모멘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휴식을 취한 후에 대만에 이제 리니지 모바일 2죠. 이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85만 원을 정말 오랜만에 회복하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 하락 추세를 횡보하면서 잘 벗겨내고 지지력 받고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지력 테스트 후에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겨내고 85만 원 살짝 걸쳐놓는 모습. 만약에 내일 한 차례만 더 올라오면 85만 원 회복돼서 NC소프트는 최근에도 저희가 칼럼이랑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듯이 회복이 될 가능성, 하반기에는 이렇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 하나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감을 모으면서 오늘 강력하게 60에서 20에서는 회복 시도 나왔지만 유지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가능성은 뭐 충분히 다 보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구간은 6만 원 초반이다라는 부분, 이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임주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같은 경우, 뭐 넷마블까지 뭐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미 올라갔지만요.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 공모가 하회한 후에 하락했고 브레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 25,000원에서 따상이 나왔다라는 정도, 요 신규 상장이 이 정도까지만 정해드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부 정치 테마주 개별주 종목 외에는 대부분이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수급적으로 해서 하락하는 장, 심리적으로 해서 안 좋아져서 심리적으로 누르는 장, 이런 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기관이 오든 외국인이 오든 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장이 안정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저희는 이제 장이 빠르게 올라올 때와 이제 서서히 올라올 때 양쪽으로 대비해서 전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대응 잘 하시고 준비하기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